영화 1987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역사적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은 공안 당국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으나 핵심 인물들의 용기 있는 폭로로 인해 사회 전체에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킨 과정을 그립니다. 결국 이 진상폭로는 6월 민주항쟁이라는 거대한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고 국민들은 마침내 오랜 염원인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게 됩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87년 1월 15일 경찰청에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박종철 군이 서울대학교 재학 중 민주화 추진위원회 관련 사건으로 수배 중 연행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박종철은 경찰 조사 도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중앙대 부속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12시경 사망하였다고 발표됐습니다. 영화에서는 박초원 치안감 역을 맡은 김석 배우가 강민창 본부장의 발언을 대신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회는 들끓기 시작했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1월 19일 강민창 본부장은 무거운 얼굴로 박종철이 대공수사실에서 조원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에게 심한 고문을 당하다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표를 믿는 이는 거의 없었고 몇 달 뒤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선주교 정의부현 전국사재단 소속 김승훈 신부는 명동성당에서 폭탄 선언을 하듯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축소 조작되었음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구속된 경찰관들은 희생양에 불과하며 현장에는 더 상급자 3명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5월 29일 또 다른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박초원 치안감 등 고위 간부들이 사건 은폐와 축소를 지휘했으며 처음 범인으로 구속된 두 경찰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박초원 등은 구속되었고 강민창 본부장 역시 쇠고랑을 차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이에 대응해 노신영 국무총리, 장세동 안기부장, 정호영 내무장관을 퇴진시키며 사과를 표명했지만 민주화의 거대한 물결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1987년 6월 전국적으로 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영화 1987을 통해 박초원 역을 맡은 김석이 다시금 주목받았는데 이 인물은 실존인물 박초원 치안감을 모델로 한 것으로 실제 삶과 매우 흡사합니다. 박초원은 1927년 평안남도 대지주 집안에서 태어나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해방 이후 가족이 공산당에 의해 몰살당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박초원이 교도관 한병용에게 가족사를 비통하게 털어놓는 장면은 사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산당은 해방 직후 토지개혁을 통해 지주계층의 농지를 몰시하고 지주 일가를 착취계급으로 규정하여 잔혹하게 처형했습니다. 이 토지개혁은 북한 현대사의 출발점이 되었고 남한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한에서는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이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되었으며 지주계층은 사라졌습니다. 이에 반해 남한은 유상몰수와 유상분배 정책을 통해 자연농 중심의 농촌을 만들어갔습니다. 박초원은 가족을 잃은 뒤 공산당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키웠고 평양에서 반서운동에 참여하며 소련군과 공산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신의주에서 벌어진 반소 반공 학생운동에는 3,500여 명이 참여했고 소련군과 공산당은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박초원은 고향 부근 북한군 보급기지를 습격하다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으며 이후 남한으로 내려와 1947년 경찰에 입문했습니다. 첫 부임지는 서울 종로경찰서였고 곧바로 대공수사에 투입되어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공산주의 사상과 조직을 연구하며 일제치하 경찰 선배들에게 수사 기법을 배웠습니다. 이때 그의 상관이었던 노덕술은
뛰어난 고문 기술자로 유명했습니다. 노덕술은 과거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해 변절과 은신처 정보를 캐낸 인물이며 당시 전택산 수도경찰청장은 그의 친위 행위를 묵인한 채 수사과장으로 기용했습니다. 노덕술은 자신의 사단을 만들어 반이승만 세력과 좌익분자들을 숙청하는 데 앞장섰고 박초원은 그의 막내로 들어가 고문 기술을 습득하며 특수임무를 자청했습니다. 이후 박초원은 남로당 수장 김상용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며 대공 수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초원은 수많은 간첩을 잡으며 경찰 내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떠올랐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그를 만나면 내가 최고다라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를 암살하기 위해 간첩을 내려보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박초원은 노덕술과 함께 자신의 사단을 만들었고 고문 기술자인 이근란을 키워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반공은 국가 최우선 가치가 되었고 1961년 반공법이 제정되어 국가 안전과 국민 자유 확보를 명목으로 반공 체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반공법 하에서는 반국가 단체 찬양이나 북한 군가를 부르는 행위 등 사소한 언행도 처벌 대상이었고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술자리에서의 발언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박초원은 구속된 취객들을 사상과 이념에 따라 검증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했으며 단순한 말실수로 처벌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직 대공수사에만 전념하며 박정희 정권의 신임을 받았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개인 문제 상담도 맡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박초원은 대공사건 수사 책임자로 활동하며 탁월한 수사력과 고문 기술로 수많은 사건을 조작하고 정권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하 중 고문 기술자로 유명한 이근란은 잔혹한 고문으로 민주화 운동 인사들을 괴롭혔고 김근태 의원도 17일간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근란은 고문 기술자라는 악명을 떨치며 청룡봉사상과 내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나 이후 민주화 운동 진압의 상징으로 비판받았습니다. 1981년 한림 사건은 박초원이 실무 책임자로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강제 연행되고 고문을 당했으며 일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초원은 학생과 노동운동 인사들을 고문해 시국 사건을 조작하는 데 앞장섰고 1982년 경무관, 1986년 치안감으로 승진하며 권력을 누렸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그에게 수많은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박초원이 총책임자로 있던 대공수사처는 연간 예산이 50억 원에 달했으며 주요 타깃은 노조와 학교였습니다. 당시 대공수사처 직원들은 노조 파업을 간첩 침투 탓으로 돌리며 반공 강연을 펼쳤고 기업들도 이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경력은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사망하면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단순 쇼크사로 발표하며 사건 은폐를 시도했으나 박종철 군이 숨진 현장에 물이 흥건했다는 의사의 증언이 나오면서 물고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원경 경위와 강진규 검사가 박종철에게 물고문을 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습니다. 5월 18일 광주에서 열린 추도 미사 중 김승훈 신부가 사건 축소 조작을 폭로하며 여론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박초원 주도하에 사건 은폐와 축소 과정이 밝혀지자 국무총리 노심형과 안기부장 장세동 등 고위 인사들이 물러났습니다. 이후 정호용 신임 내무장관은 사람을 어떻게 때리느냐는 발언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종철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독재 타도와 직선제 쟁취를 외쳤고 결국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는 6.25 선언을 통해 직선제 수용을 약속했습니다. 박초원은 사건 은폐 혐의로 1987년 5월 29일 구속되어 경찰에서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고문 행위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강민찬 본부장 역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8개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988년 노태우 정권이 출범했지만 박초원은 여전히 후배들에 대한 든든한 뒷배 역할을 했습니다. 박초원은 부하들과의 의의를 중시하며 대공수사 조직을 보호하는 데 애정을 쏟았습니다. 부하 이근란이 불법 체포 및 고문 혐의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박초원은 카지노업자 전학원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도피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이근란은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1999년 자수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목사 안한수의 도움으로 개신교 목사가 되었으나 고문 행위에 대한 발언으로 목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이근란은 출판 기념회에서 고문은 예술이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자신이 애국행위라는 자부심으로 일에 훈장까지 받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고문 기술자로 매도당하는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한 기자에 따르면 이근란은 현재 허름한 다세대 주택 지하방에서 홀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과거에 강하고 날카로웠던 눈빛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박초원 역시 이근란에게 도피를 지시하고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았으나 고령과 지병을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중풍과 당뇨로 고생하다 2014년 9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박초원은 국립묘지에 붙이게 될 줄 알았는데 박종철 사건 때문에 없던 일이 됐다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성공회대 한농원 교수는 박초원을 경찰서장도 하지 않고 도병국장도 하지 않았지만 치안본부 2인자까지 오른 사람이라며 그가 잡은 간첩수는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르나 70년대 이후 잡힌 간첩들은 대부분 조작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친일 경찰을 청산하지 못한 채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한 역사를 안고 있으며 고문은 원죄와도 같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남영동 대공분실은 공포의 상징이었는데 그곳에 끌려간 사람들은 멀쩡히 걸어서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처럼 잔혹한 현대사가 이 공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유화를 하나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세계 각국 정보기관에 깊은 산속에서 쥐 한 마리를 잡아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CIA는 위성을 동원해 쥐를 찾아냈고 러시아 정보기관은 CIA의 통신을 감청해 별 노력 없이 쥐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보기관은 쥐 대신 온몸에 피멍이 된 곰을 끌고 왔고 곰은 나는 쥐다라고 외쳤다는 우스갯소리가 전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